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난 10년간 되게 각국의 정부가 양적 완화 정책이나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자기 나라에 푼 돈이 7% 정도 되지 않습니까? 매년. 그러니까 통화 공급 증가율이 7% 정도인데 7% 정도 되면은 현재 100만큼 시중에 통화가 유통되고 있으면은 매년 7%의 돈을 풀게 되면은 10년 만에 2배가 되는 거죠. 지금 100만큼의 통화량이 매년 7% 통화량을 증가시키게 되면은 10년 만에 200 정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2배 정도가 돈이 늘어나는 거죠. 그 이제 어마어마한 돈이 풀리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통해서 자주 강조하다시피 이제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앞으로 자국 화폐의 가치 하락 그리고 이제 인플레 방어 이런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또 한국 같은 경우는 달러화 대비 약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원화 구매력이 추락하는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심하겠죠. 그러니까 자산 시장도 큰 변화가 생기고 개인의 구매력도 큰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한국 문제 간단하게 다루고 그다음에 이 엄청난 돈이 풀리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뭐 그렇게 썩 유쾌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일단 한국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괴물이 된 거죠. 예, 586 운동권 세대가 한국에서 이제 괴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군부 독재하고 이제 젊은 날 이렇게 투쟁을 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한국인을 고행의 길로 이끄는 거죠. 부유한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가난의 길로 이렇게 이끄는 거죠. 오늘 그런 이제 586 세대의 성장 과정을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쭉 지켜본 분이 아마 이 전상인 서울대 명예교수일 겁니다. 경제학은 대개 그 행위 주체를 개인으로 봅니다. 개인으로 보지만 이 사회학은 이 행위 주체를 대개 집단으로 보기 때문에 운동권들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그런 학문이 사회학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또 사회학이 인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전상일 서울대 명예교수 같은 분은 586 세대의 전후를 아주 생생하게 서울대에서 재직하면서 이제 봤던 인물 가운데 하나일 거라고요. 이제 이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된 한국의 586 정치인들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예, 괴물과 싸우다 20대 때 그런 이 좀 권위주의 정부하고 싸우다가 스스로가 여러분들 괴물이 돼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무교양 반지성 운동이 필연적으로 한국을 굉장히 이제 어렵게 만들어버린 거죠. 이 전상일 교수도 지금 이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봤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다른 분의 시각을 소개하는 것은 뭐 우울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겠다 이런 것보다도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거든요. 아주 정확하게 이 전상일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아마 연배가 60대 후반 정도 됐겠죠. 그러니까 이 세대의 특성이라는 것을 교편을 잡고 있는 동안 잘 봤을 겁니다. 바야흐로 386 전성시대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장관 명단이나 이런 걸 보니까 호남권 출신들이 인구 비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죠.
지금 이제 정권 기반은 제 눈에는 586 운동권 출신의 정치인들과 호남 중심의 권력인 거죠. 물론 대통령은 이제 뭐 영남 사람이지만 얼굴 마담하고 비슷한 거죠. 예, 그러니까 호남과 586 세대가 이제 한국의 진로를 결정하고 이제 장악한 겁니다. 예. 이 정부의 386 세상이 열리고 있다. 열리게 된 거죠. 예. 국무총리와 집권 여당 대표로부터 찐 386이다. 장관 명단이나 이 대통령실 핵심 멤버들 보면 압도적으로 호남권이 많죠. 장관직들도 이 양반들이 이제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장악해 가지고 이제 이 전상일 교수가 보시는 것은 단순한 숫자나 자리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이들의 거침없는 하이킹이다. 이제 장기 집권으로 들어가는 거죠. 대한민국 권력장의 안방 진입에 성공한 이들은 586입니다. 이제 권력의 최후 고지를 향해 전진할 태세다. 권력의 최후 고지가 실질적 일당 지배체제인 겁니다. 실질적 일당 지배체제. 그러니까 제 입에서 자주 나오는 4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400년이 될지 잘 모르는 기약 없는 길을 한국인들이 그냥 끌려가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전상일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말씀은 이들은 이제 권력의 최후 고지를 향해 전진할 태세다. 이렇게 이제 표사한 겁니다. 권력의 최후 고지가 제가 이제 해석하기로는 실질적 일당 지배체제가 되는 거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한국에서 붕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를 했으니까 문제인식을 한번 공유를 해 보시죠. 학생운동의 세계사적 대명사는 서구의 68 혁명인데 우리처럼 이들 학생운동 경력자가 여의도 정치권으로 직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거의 없었다는 거죠. 전상일 교수는 사회학과 교수이기 때문에 이런 서구에서 일어났던 68 혁명 이런 것을 많이 연구를 했을 겁니다. 우리의 86과 달리 서구의 68이 남긴 유산은 권력 세계가 아니라 지성 영역에서 더욱 빛이 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국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장악해서 향후 몇십 년 뭐 될지 몇백 년이 될지 알 수가 없는데 이제 그런 세월을 지금 걸어가게 된 겁니다. 이제 서구의 68 학생운동의 이런 역사적인 그런 유산 같은 걸 간단하게 언급하고 한국의 586 세대는 지성사적 측면에서 볼 때 쭉정이에 가깝다. 그래서 말이 굉장히 거칠지 않습니까? 말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오랫동안 작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표현, 문장 같은 것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내면 세계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586 세대의 말은 아주 거칩니다. 그리고 용어가 척결, 뭐 청산, 뭐 그다음에 죽이겠다 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유 세계 자체가 언어가 굉장히 거친 거죠. 거칠게 살아온 겁니다. 아직도 반제국주의 반봉급 이념이나 민중주의 계급론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들의 정신세계는 대학 시절부터 체질화된 무교양 반지성주의의 필연적 대가로 보인다. 그래서 평생 이렇게 말이 거친 겁니다. 이제 586 세대가 60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언어를 사용할 때 다른 사람의 그런 뭐 마음이나 이런 것을 좀 읽고 언어를 순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당대표나 대통령 입에서 척결, 청산, 뭐 죽음, 뭐 죽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뭐 젊었을 때는 그렇게 쓸 수가 있는데 전혀 이렇게 조련 과정이나 이런 게 없다는 거죠. 86과 똑같이 서구의 68은 학생운동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서구의 6.8이 역사의 진보에 적지 않이 공헌했고 인류 공통의 지적 자산으로 남은 반면에 이렇다 할 지적 성장이나 진화를 경험하지 않은 우리의 586은 날이 갈수록 사익과 권력력으로 얼룩지고 있다. 바로 그런 이들 손에 온 국민의 피땀이 어린 공든탑 민주주의 또한 무참히 무너져 내린다. 완전히 말아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국가가 77년 이전 상태로 여러분들 그냥 퇴영하는 거를 이 사람들이 본인들의 정치적 야망이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요구하겠죠. 그런 세상에 한국이 아마 펼쳐지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조금 고급스럽게 이 한상민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이야기를 했네요. 이들 손에 온 국민의 피땀이 어린 공든탑 민주주의 또한 무참히 무너져 내린다. 사약을 하셨으니까 경제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실 테니까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 이유는 그들의 사익 추구와 권력욕 때문인 거죠. 오늘 다른 분야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 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제에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속마음을 잘 풀어놓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 시시하고 이렇게 사는데 한국에서 먹고 살만한 사람들 아마 지금 이제 소개하는 이야기는 대개 의사들 4명이 만나 가지고 이제 마침 부인하고 아이들이 집을 비웠기 때문에 한잔 한 모양입니다. 이제 한잔 한 모양이 이제 아마 대학 동기들 같습니다. 의과대학. 의과대학 공부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고 지금도 이런 제가 가끔 가다 보면은 야, 이런 거를 어떻게 다 외울까. 뭐 신체 구조에 관한 되게 라틴어가 많죠. 그런 이 병명이나 이런 걸 다 외워야 되지 않습니까? 장기 집권 조짐 참 큰일 났습니다. 한 분께서 그렇게 남겼는데 장기 집권 조짐이 아니고 장기 집권이 이제 뭐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조짐 정도가 아니고. 자, 속마음을 털어놓는데 한국에 비교적 이제 자리를 좀 잡은 분들입니다. 내가 연배는 공개를 안 했는데 대개 한 50대 초반 정도 되지 않았겠느냐. 40, 50 세대의 한 중반 정도 되는 인물 같다. 서울에서 강남에 개업하신 분이 2분 정도가 계시고 이제 이 가끔 예리한 글을 이렇게 잘 다시 이렇게 올리는 김향훈 변호사가 이거 나라가 뭐가 됐으니 뭐라는 얘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글을 올리셨는데 김향훈 변호사 직접 쓰신 게 아니고 성세롬이라는 분이 올린 글을 인용을 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이 글이 며칠 전 토요일 친구들과 술을 한잔 했습니다. 친구의 집사람이 아이와 함께 외국에 이주해 나가서 친구 집에 저를 포함해서 4명이 모여서 위스키에 와인을 마셨습니다. 이제 5명이 아마 대학 동기신 모양입니다. 한 분은 의사가 아니고 그다음에 3명이 모두 의사네요. 마취과, 정형외과, 피부과 이런 분들이고 2명은 강남에 사시고 2명은 이제 비강남에 사는데 이분들이 나눴던 대화를 여러분들 한번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니까 한 잔 들어가고 했으니까 이제 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이런 걸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건데 한국의 비교적 이제 자리를 좀 잡아가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기보다도 뭐 아이들 한참 지금 키워야 되니까 이런 이제 술이 좀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 한번 보시죠. 제가 간단하게 논평하면서 소개하겠습니다. 네 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이렇게 이분이 마친 다음에 그 대화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이번 친구들과의 대화의 대부분은
정치, 사회, 경제 문제였고 생각이 4명이 다 비슷했다요. 그래서 나눴던 대화를 한번 정리하겠다.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집권이 상당히 길 것 같다. 4명이 대부분 10년에서 20년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본 겁니다. 제가 4년을 갈지 40년을 갈지 400년을 갈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저보다 훨씬 짧게 보네요. 그치? 두 번째, 보수 진영은 지금보다 많이 중도라는 이름으로 휘석될 것이다. 탄압을 많이 당할 때니까 다 입 다물고 살겠죠. 세 번째, 어느 정권이든 의사 집단은 하향 평준화를 위해 가열차게 정부가 압박을 가할 것이다. 이제 의사가 5명 가운데 4분이니까. 네 번째,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져 최종 종착지는 홍콩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홍콩은 우리보다 훨씬 더 비판적 사고가 성행하는 나라입니다. 홍콩 교육이 교육계획의 아주 성공 사례이기 때문에. 그러나 완전히 제압당하죠. 그 제압의 방법은 일단 선거를 장악하고 친중 후보 외에는 등장할 수 없도록 만든 다음에 법을 바꿔서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켜 전부 다 홍콩을 제압한 거거든요. 한국인의 비판의식하고 홍콩 학생들의 비판의식은 차원이 달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제압당한 겁니다. 총 한 방처럼 쏘지 않고. 그치? 최종 종착지는 홍콩의 모습이 아닐까 한다. 중국의 영향력을 심하게 받는 중국인이 마치 주인 노릇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나라가 되겠죠. 다섯째, 국민연금은 파탄이나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세대는 거의 없을 것 같다. 재정적으로 한국이 상당히 어려워질 거란 이야기죠. 원달러, 원유로, 원엔화 등의 추세를 보면은 상당히 심각하고 이미 나라가 뭐해가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다. 경제위기를 피할 수 없다는 거죠. 5번째, 6번째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좀 언짢으시겠지만 그냥 제가 뭐 특별한 의도가 있어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 웬만큼 여러분 자리를 잡은 50세 중반의 가장들이 어떻게 지금 상황을 느끼고 있는지 아주 구하기 힘든 그런 속내를 보는 겁니다. 5번 6번이 뭔가 재정위기가 엄청나게 심할 것이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5번 6번. 그다음에 1번 4번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끝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의사 3명 그다음에 친구들 2명 5명이.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과 금 미국 주식 등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맞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원화가치 폭락에 대비하는 거하고 달러화 자산을 보유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8번째는 분당 이하 아파트는 상당히 위험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격이 크게 조정될 것 같다 이렇게 이분들이 보시는 것 같네요. 주위 친구들 또는 부자들은 코리아 엑시트 코리아를 떠나는 것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대개 이제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주변에 많으실 테니까. 10번째 실제로 코리아 엑시트를 실행한 사람들이 주위에 꽤 있다. 이분들 속내를 보는 겁니다. 11번째 사람들은 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뭐 또 분노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냥 참조하시는 겁니다. 서울의 50대의 의사 3분을 포함한 동기들이 술 한잔하고 나눈 대화를 한 분이 솔직하게 정리한 겁니다. 11번째 인공지능 AI 및
그다음에 인공일반지능 시대가 향후 10년 안에 올 것이고 10년 안에 99대1 법칙으로 바뀔 것이다. 99%는 평민이고 1%는 오겜 이병헌이다. 생활 수준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질 거라는 이야기죠. 자산 격차도 마찬가지고. 12번째, 공부도 중요하지만 공부보다 AI 시대에 더 큰 무엇이 다가올 것 같다. 대량 해고가 불가피하겠죠. 13번째, 내연기관 자동차도 끝이 보이고 10년 안에 전기차가 70% 이상을 점유할 것 같다. 친구들이 나눈 대화입니다. 14번째, 생각보다 인생은 짧고 생각보다 빨리 늙는다. 노화가 40이 넘으니 빠르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부분 이제 40대 혹은 50대 초엽 같습니다. 20년 전에 강남역 빕스에서 내가 군대 간다고, 예? 너네가 20대 20년 전이니까 되게 의과대학생들이니까 되게 20대 후반 정도에 아마 군대를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50 전후를 걸을 것 같습니다. 너네가 밥 사준 그 시절 한 번만 더 가면 60이 넘는다. 15번째, 미국의 초강세, 유럽의 초약세, 일본의 부진, 이 패턴을 잘 봐야 된다. 16번째, 아이 키우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고 가장으로 삶 어깨가 무겁고 항시 외롭다. 사는 게 이제 뭐 쉬운 게 없죠. 17번째, 죽음은 생각보다 매우 가까이 있고 항상 하루하루 죽음을 생각하자. 18번째, 달러 패권도 저물어 간다. 전 세계가 달러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비트코인과 금을 잘 봐야 된다. 19번째, 나이가 40이 넘으니 시간이 너무 빠르게 간다. 20번째, 건강을 위해 무산소, 유산소 운동 생존을 위해 필수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이제 대학 동기 5분, 의사를 하는 3분을 합쳐 가지고 한잔 하면서 여러분 나눈 대화를 오늘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을 약간 논쟁적일 수 있지만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한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거 읽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봤느냐 이야기 한번 보시죠. 힘 빠지는 소리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더블당 집권이 10년에 20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노미웅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말이 안 되는 게 이런 총깔 앞에는 다 무력하니까 공권력 권력 앞에서는. 예, 시미 페리스님이 정확하게 보고 있네요. 김경환님이 배부른 영포티 생각일 뿐입니다. 김지원님이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도 거리와 온라인상에 싸우고 있는데 세대 흐름 분석을 잘 알겠지만 힘 빠지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예. 이용훈님은 야근자들은 자기 살 길만 챙긴다는 느낌은 저뿐일까요? 박성경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예상보다 많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예. 오늘 여러분 이야기는 김향훈 변호사 페이스북을 읽다가 한국의 50대 전후에 비교적 이제 자리를 조금 잡아가는 분들이 나눈 대화가 이렇게 뭐 그렇게 틀린 그런 전망은 아니죠. 그런데 뭐 그렇게 읽으신 분들이 조금 불편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나눈 대화가 뭐 그런 사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보는 그대로니까 한번 참조를 하시면 좋겠네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이제 보면은 결국 이제 이번 정권은 뭐 알파이자 오메가가 처음이자 끝이 다 돈을 푸는 거지 않습니까? 돈을. 그래서 본인들 지지그룹들에게 세금도 깎아주고 빚도 탕감해주고 손에 돈도 좀 쥐어주고 이제 그런 정책을 펴는 거죠. 그러니까 가는 길이 여러분들 뭐 그렇게 언젠가가 문제일 뿐이고 결론은 거의 제가 볼 때는 버킹엄처럼 정해져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주 이례적인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어려운 상황을 피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대개
예상 경로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이제 오늘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이 경제를 담당하는 기자분이 가계는 옥죄고 나라 빚을 푸는 정부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뿐만 아니고 앞으로 계속될 좌파 성격의 정부들은 정책 기조가 전부가 뭐죠? 골로 갈 때까지 돈을 뿌리는 겁니다. 골로 갈 때까지. 이제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 안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은 불편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공 박사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뭐 뭐로 가나 좌로 가나 우로 가나 돈 풀어서 나라 경제 살린다고 그렇게 계속 떠들 거다. 돈을 또 풀어야 뭐 또 국물도 생기고 할 거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부는 6월 27일 부동산 대책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으로 제한했다. 10월 15일 대책에서는 15억 원 초과주택의 대출 한도를 또 더욱 낮췄다. 가계 원리금 상환액을 연봉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심사도 더 강화했다. 전세 대출도 이 잣대를 들이대려고 한다. 집값을 잡겠다면서 가계빚을 조이는 정책을 거푸 내놓는 정부가 돈은 또 펑펑 쓴다. 그러니까 경제주체가 가계가 있고 기업이 있고 정부가 있는데 가계는 여러분들 완전히 이렇게 모든 대출을 옥죄지만 정부는 돈을 펑펑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뭐 도루아울 타불이란 거죠. 정부의 여러분들 보시면은 부채 한도는 3년째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재정 적자를 메우려 내년에 정부가 발행한 국고채 가운데 원금 상환액이 116조, 이자까지 더하게 되면은 한 해 150조 국채를 찍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국채를 누군가 사줘야 되고 내년 한 해 국채 수입 전망치의 38.6%, 2024년부터 내년까지 3년째 DSR 기준을 넘어든다. 이런 DSR 기준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뭐 돈을 원껏 쓰는 겁니다. 그럼 언제 멈추겠냐. 신년도가 여러분들 폭락을 해가지고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까지 돈을 뿌릴 겁니다. 그전에는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해온 바처럼 외압에 의해 가지고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중지가 되기 전까지는 돈 뿌리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꺼낸 재정중칙 도입안은 이 정부가 들어 사실상 폐기술수이다. 2022년부터 작년까지 향후 4년치 재정중기 계획을 내면 국내 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3% 이내 등 준칙은 가급적 맞춰보겠다는 그런 의사라도 표명했는데 올해 8월 새 정부 첫 중기 계획에서는 앞으로 이 기준을 못 지키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 돈은 끝까지 쓰겠다는 겁니다. 어제 이런 보셨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IMF에 오래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재정적자가 만성화되면 나라가 골로 간다는 걸 본인이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사석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가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완전 찬 사람들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터질 때까지 돈을 쓸 겁니다. 터질 때까지. 그리고 이런 이 국가 부채라는 게 겁난 게 조달 비용이 이런 급속하게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면 빚이 이러면 1배에서 1.5배 2배로 금세 늘어나 보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이제 안 가기를 바라지만 저는 확률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돈을 펑펑 쓰지만 가계 실소유자는 달달 볶는다.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가계대출은 늘지 못하게 정부 여러분들 돈 쓰기는
화끈하게 쓰게. 주택 대책 이후에 집값은 떨어질 조짐은커녕 매매 전세 비율은 사라지고 월세만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그 이제 외환위기가 이런 닥치거나 이렇게 되면은 원화 가치가 폭락을 하니까 그 집을 대개 중국인들이 살 겁니다. 2012년도에 그리스 재정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 아덴의 집을 상당 부분 중국인이 산 거죠. 그다음에 경기가 호전됐을 때 그걸 전부 다 월세로 B&B로 바꾸어 가지고 원성이 자자했죠. 똑같은 방식을 할 겁니다. 똑같은 방식을. 이 정부 대책을 주도한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3명 가운데 1명이 최근 집값 치솟은 서울 강남 상구에 집을 갖고 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재정 건전성의 최후의 보루인 기획재정부를 둘로 쪼개 행정부의 예산 견제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하기로 한 장본입니다. 위험한 나라 빚은 느슨하게 방치한 정부가 국민이 안전한 빚도 못 벌리게 하고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한다. 가계은행 대출 60.5%는 주택담보대출이다. 나라 빚 71%는 담보가 없는 적자성 채무다. 그러니까 저는 뭐 그냥 터질 거라고 보죠. 이제 언제가는 주식 오르는 것처럼 저는 언젠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오래 가겠습니까? 지금 환율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 오래 가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늘 한 신문에 이런 보면은 중대정책은 대통령실이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고리 2호기 또 재가동 연기 멀쩡한 원전을 세울 건가. 그렇지 않아도 이러면 전기 요금이 인상이 가파라 가지고 그런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인들의 아우성이 이런 터져 나오고 전기를 또 이런 AI가 많이 먹지 않습니까? 기본을 안 지키는 나라 국가 전상만 화재 터질 게 터진 것이다. 하도급 주고 또 하도급에 또 재하도급을 주고 이번에 또 그런 배터리 교체 작업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자격증이 거의 없는 모양이죠.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노력은 해야겠지만 이런 사회 구석구석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이제 최악의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잘 대비하셔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음은 세계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국에서 똑똑한 여름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탑 수준의 엔지니어들이 대개 80시간 100시간 일을 하네요. 어제 여러분들 제가 완장들의 비극이란 비용 그런 프로를 내보냈지 않습니까? 오죽 담당했으면 경제신문에서 기술 스타트업 기업이라도 주 52시간 제로를 좀 풀어줘라 이런 이야기가 어제 제가 소개를 했는데 전 국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죠. 젊은 날에 일을 많이 해가지고 자신의 직무 역량을 강화해야 그 길고 긴 여름 인생에서 혹시 해고가 되더라도 다른 데 이런 직장을 찾을 수 있고 또 창업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100시간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월스트리트저널에 중요한 기사로 다뤄졌습니다. 실리콘밸리의 AI 근로자들이 한 주에 100시간을 투입하는 겁니다. 왜? AI 군비 경쟁에 승리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일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을 안 하면은 망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면 대한민국은 진짜 망할 겁니다. 스타트업에 이런 주 52시간 일을 한다는 이야기는 거의 다 망한다는 이야기죠. 100시간 일을 하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죽지 않을 만큼 여러분 일하다 이러면 젊은 날에는 잘 안 죽죠. 일을 엄청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 이 방송 여러분들 완장들의 비극을 보고 한 분이 이런 미국 가신 지 한 40년 정도가 됐는데 토요일 날 쉬어본 경험이 별로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일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죠. 구글, 엔스로픽 등 실리콘밸리의 주요 AI 연구소들은 주당 80시간에 100시간의 극단적인 노동 강도 속에서 새로운 AI 기술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참여한 연구원들은 전쟁에 비유합니다. 20년 과학 발전을 2년 앞에 압축하려는 비정상적인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경쟁이 중국하고 여러분들 정면으로 부딪히는 경쟁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치열하죠. 여러분들이 QN 알리바바의 AI 모델을 사용해 보면 근래에 굉장히 성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알리바바가 훨씬 나을 정도로 뛰어난 경우가 많은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일 안 하면 뭐 꼭 이렇게 살 필요가 없으면 그럼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것보다 일을 많이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망한다는 게 별로 피부로 안 닿을 겁니다. 이제 망하는 것이 현실화되면 그때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보시죠. 여기에 벳슨 엔스로픽사의 리서치 사이언티스트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20년 동안의 과학적 발전을 2년 안에 속도 경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세계사적으로 엄청난 시대라는 걸 우리가 여기 볼 수 있는 겁니다. 20년 동안의 과학적 발전을 2년 앞에 압축해서 여러분들 성사시키는 그런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익명의 최고 연구원들 주요 AI 연구소에 그냥 지금은 전쟁이다 이야기.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메타 등 그들의 작업이 국가적 차원의 중요성을 가진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르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딴 거 다른 대책이 없는 거죠. 시장은 여러분들 봐주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 시장은 봐주는 것도 없고 사바도 없지 않습니까? 시장은 사기도 없고 조작도 없는 거죠. 거짓말도 없고. 시장은 거짓말하고 사기치면은 그냥 바로 망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벳선 씨입니다. 벳선 씨. 아마 일한 거 빼고 딴 거 안 할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벳선 씨인 겁니다. 조시 벳선이며 AI 모델이 빠르게 발전하고 모델이 어떻게 작동할지 미리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계획을 세우거나 일정을 잡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 이러한 개발 과정이 공학보다도 진화에 더 가깝다고 비교했습니다. 계속 새로운 그런 여러분들 방법을 실험해 가지고 테스트를 해 나가겠죠. 계속. 당신은 종종 훈련을 시키기 전까지는 무엇을 얻게 될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엄청난 시간을 여러분 투입해 가지고 A 방법을 투입하고 결과를 보고 B 방법을 투입하고 결과를 보고 그렇게 해서 계속 여러분들 완벽한 모델을 만들어 가겠죠. 이 조시 벳슨 20년 동안의 과학 업적을 2년 안에 압축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 여러분들 이분은 체나 프라가다라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상당히 중요한 엔지니어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상황이냐 우리는 그 시대의 와중에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심각한 걸 잘 못 느끼지만 인터넷이 채용된 데 10년이 걸리는데 2025년도에 여러분들 AI 모델이 10월 무렵에 출시되고 난 다음에 포춘 500대 기업의 90%가 이미 AI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채택률이 그만큼 빠르기 때문에 기술 개발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겁니다. 기술 개발 속도가. 업계 소문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 996 또는 심지어 24시간 내내 일하는 근무 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녀는 과도한 작업 부하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유의했다. 24/7은 당신이 아닙니다. 그게 이분 같은 경우는 AI 모델을 이용해가 자기의 작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방법을 고안해가 사용하네요. 공병호 TV 받아보신 분들은 뭐 지금 벌써 몇 년간 했으니까 AI가 활성화되기 전하고 활성화된 이후에 저희 방송이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이런 생산성이 올라가는 겁니다.
휘하에 한 10명 정도의 연구원을 데리고 일하는 정도의 생산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에이 뭐 그렇게 살 필요가 있으냐, 그렇게 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다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니까 이런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아주 잘 다뤘네요. 구글 딥마인드의 저명한 연구원 마드 하비 셰왁은 모두가 항상 일하고 있으며 극도로 강렬하고 자연스러운 멈춤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쉬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일부 스타트업은 고용계약서에 주 80시간 이상의 근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기도 합니다. 초고강도 근무는 모든 AI 종사자가 아니라 핵심 AI 모델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제품에 인베드하는 소수 그룹에 집중되어 있다. 소수가 일을 많이 하겠죠. 뭐 엔비디아 같은데 칩 설계하는 그런 사람들 80시간 90시간 이렇게 일 안 하겠습니까? 세상은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거죠. 전쟁에 패배하게 되면 다 죽으니까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베슨 씨는 모델이 변하는 속도보다 우리의 이해를 더 빠르게 높일 수 있는지 시도하고 있으며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러분들 AI 근로자들이 주 80시간 90시간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국내 문제하고 세계 문제 마치고 오늘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 문제입니다. 공병호 TV는 성장하는 방송, 학습하는 방송, 부자되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유튜브 방송에서도 이런 볼 수가 없는 제가 갖고 있는 40년 정도의 리서치 경험, 학위 경험, 200여 권 정도의 저술 경험을 총집대성해 가지고 좋은 시대가 돼서 이 멋진 유튜브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투자 지식, 금융 지식을 광범위하게 확산하는 데 제가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는 거죠.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공병호 TV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잘해 가지고 상당한 부를 축적하는 데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를 회고할 수 있을 겁니다. 제 방송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방송인 겁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이러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저는 모든 사람이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저는 40년 정도의 리서치 경험을 갖고 있는 거죠. 젊은 날부터 일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공병호 TV 보시는 분들